네, 네, 지금부터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환자 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안내를 맡은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이상태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토론회 진행 상황은 김민석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에는 최혜영 TV 함께해영에도 업로드되어 확인할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한국혈액암 환우회 회원을 비롯한 다수의 환우와 가족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 중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발제와 토론을 마친 이후에 토론자분들께 제가 직접 질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를 주최하신 최혜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혜영 의원님은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내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한 정책 활동을 하시면서 민주당 원내부대표직을 맡아 중요한 당무도 함께 처리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애인, 환우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분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가요? 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이희경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주시는 토론회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요즘 유전자를 재조합하고 세포를 배양해서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첨단 바이오 의료 기술이 쓰이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약품을 구하는 그 과정은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약촉해는 그런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번의 투약으로 완치의 효과를 내는 중증 난치 질환 치료제가 잇따라서 개발되고는 있는데 사실 뭐 수억 원대 이르기 때문에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가게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사실 무조건 이러한 혁신 신약들을 건강보험 급여할 수는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이 치료제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 열심히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고 또 예산과 법적 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음성 안 들립니다. 잠시만. 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상 축사도 보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강기훈 간사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훈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주최하신 첨단 바이오의약품 환자 접근성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훈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주최하신 첨단 바이오의약품 환자 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실 한우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쿠키뉴스 한우단체와의 화상관담회에 참여해서 신속한 신약 사용 허가, 신약 관련 보험급여, 환자 권리보호 기본법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핵심적인 신약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안타까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되는 첨단 바이오약품은 대체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예후가 좋아 풍부한 일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약제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권으로 진입시켜 국민의 소중한 삶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여당의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서 먼저 고민하시는 김인석 위원장님과 사각지대에서의 앞장서시는 재혜영 의원님께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해결 방안이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며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한우 여러분들의 많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신 위원장님도 계시는데요. 지금 회의 때문에 좀 늦어지고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시게 되면 좌장님께서 아마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부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이의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사회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숙명여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국제경제성 평가학회장, 한국보건사회 양료경영학회장을 맡아 학계에서 활약 중에 계시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이의경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네, 최혜영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더욱더 이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진행을 맡은 이의경 교수입니다. 기존에 치료할 방법이 없어 애태우던 그런 환자들이 혁신적인 치료제들의 개발로 삶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바이오 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개선 논의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유튜브 채널로 중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 발제자, 토론자 모두 첨단 바이오 약품에 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모셔서 참 큰 기대가 됩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발제와 토론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해당 패널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면 화면을 향해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가볍게 목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원석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이현기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장원영 혈액암협회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충원 KBS 의학 전문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은 앞에 이미 소개가 됐듯이 첨단 바이오 약품 발전 현황 및
선진국 치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해주실 삼성서울병원 김원석 교수님을 다시 좀 상세히 소개해드린 후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대한내과학회, 혈액학회에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아시아 림프종 연구그룹인 ALSG 창립 멤버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카티 세포치료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셔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최고의 적임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김원석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좀 울렁증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약 5억 원 정도의 환자가 치료비가 드는 카티 세포 치료가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첨단 바이오의약품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 약물은 전통적으로는 화학물질이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정한 재료를 집어넣고 그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약재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만들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게 좀 복잡한 물질이 되면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부터 생물체를 이용해서 약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품들을 화학 물질이랑 비교해서 바이오 약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1세대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생산되고 있는 백신들, 요 근래 파이자 같은 건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만 전통적인 백신이라든지 또는 인슐린, 인터페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등한, 그러니까 하등 생물체를 이용하는 거죠. 이스트나 박테리아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런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들, 인슐린, 성장 호르몬, 인터페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2세대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항체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사람 세포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고등동물의 세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체를 이런 고등동물의 세포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약이 똑같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만들어낸 항체를 우리가 추출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바이오 시밀러라는 얘기를 쓰죠. 시밀러라는 얘기는 똑같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세포를 사용하면 우리 사람 세포,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이스트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그대로를 거의 만들어내지만 이 고등생물, 사람 세포가 되면 거기다 자기가 뭔가 이 기본적인 건 같지만 첨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리켜서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시밀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까지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낸 거를 추출해서 우리가 약으로 썼다 그러면 이제 3세대로 가면 바로 이런 세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세대 치료제에서부터는 약품 자체가 살아있는 물질인 겁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됐든 아니면 요새 많이 유행하는 NK 세포가 됐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세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3세대에서 나오는 약품들은 살아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란 우리나라에서 정의는 제가 법이 나오면 좀 잘 몰라서 약해서 그런데 약사법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포 치료제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란 건 바이오 의약품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첨단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세포 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거. 즉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건 줄기세포 같은 게 되겠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포를 얼렸다 녹였다 이런 조작들을 가하게 됩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에다 짓누는 거죠.
조직공학이 되면, 근데 지금 유전자 치료제는 단독으로 쓰이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공학 체제는 그 인조세포 아니면 인조혈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 바이오 복합 제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포에다 유전자 조작을 가하든지 이런 단계가 되면 바이오 융합 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총망라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어떤 질환에서 주로 개발이 되고 있냐면 결국은 현재 그 의학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unmet need가 있는,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는 필요성이 있는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재 뭐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제일 크게 건강을 위협하는 건 두 가지 질환입니다. 하나는 치매나 이런 것 같이 그 퇴행성 질환, 즉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런 질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영역이라고 하면은 암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 그 전체 국민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약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그 첨단 약 제제들은 이런 암을 극복하기 위한 데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첨단 약품들은 최근 들어서 특히 2017년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급격히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잠깐 이제 나중에 얘기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킴리아, 지금 노바티스에서 만든 그 카티 치료제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2017년에 허가가 났고 유럽이 18년,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시행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5년 정도 지금 늦게 가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4년에서 5년 정도 늦게 가고 있죠. 예스카타도 또한 다른 제제의 그 카티 치료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17년에 허가가 났고 아직 우리나라는 허가가 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퇴행성 질환에 대한 그 약제들, 그 다음에 그 이런 이제 또 다른 그 카티 제제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도입되고 있어서 11년, 2010, 그러니까 올해 벌써 몇 가지 제제, 일본도 이제 여기 동참했고,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이 카티 세포 치료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드려보면,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것은 두 가지가 있는, 이제 상품화된 허가가 난 노바티스의 킴리아 제품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그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큐르셀하고 합작으로 해서 저희 병원에 시설을 짓고 지금 임상 연구를 시작해서 4번째 환자까지 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서울대학에서 카티 치료의 임상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들어서 아마 여기서도 조만간 소아 백혈병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품들 개발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의외로 중국입니다. 카티도 중국에서는 성마다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은 아직 그 규제가나 이런 레귤레이션이 명확지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고요. 역시 미국이나 유럽이 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의 변화가 얼마나 치료 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환이 왜 생겼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이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요. 급성 정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데서는 단순히 이건 비타민 A 제제입니다. 이런 비타민 A 제제에 변형된 물질로서 19개월 생존하던 것을 58개월 엄청나게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글리백이죠. 이 약은 글리백인데 아마 지금 카티가 도입되던 그때와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글리백이라는 약이 이미 효과가 좋다는 게 알려졌지만 처음 국내 도입될 때 그 당시에는
다달이 약 200만 원 정도의 환자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 환자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그 글리백이라는 약제가 도입되면서 평균 6년 정도의 생존 기간이 22년, 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크게 개선됐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약제들도 이런 신약이 개발되면 계속 빠른 속도로 환자의 생존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티 세포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암 치료제랑 달리 환자 본인의 세포를 병원에서 걸러서 이제 카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보내게 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상 임상 연구하고 있는 큐르셀은 그 시설을 저희 병원 내에 지어서 큐르셀과 공동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노바티스는 그런 생산 시설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각 환자의 샘플, 백혈구, 림프구가 모여지면 비행편으로 해서 미국, 뉴저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리트로바이러스란 벡터를 써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넣고 그 세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유전자는 이제 되게 구조를 보면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찾아가는 것뿐 아니라 활성화된 형태가 돼서 우리 암세포를 제거한다 하는 것이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이 환자가 첫 번째 환자고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에밀 5살 때 진단된 이 어린인데, 얘가 한 2년간 골수 이식을 비롯한 각종 표준 치료를 받고 7살이 됐을 때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카티 치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보호자는 카티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제 권고를 받고 이 임상 연구에 들어가서 한 번의 치료로서 지금 잘 치료가 돼서 지금 16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이 어린아이는 7살 때 이미 더 이상 시한부 인상으로 선고를 받았지만 새로운 치료로서 현재 이렇게 성장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예가 되겠죠. 이런 예는 꽤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환자나 여기 다발성 골수종 환자나 아니면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얘기 들었을 때 카티 치료를 받고 현재 정상 생활로 돌아간 예, 또 다발성 골수종도 같은 결과를 거쳐서 돌아가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티는 이제 국내에 시판에 들어간,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카티 치료에 대한 복지부 허가를 득한 약품은 노바티스에서 만든 티사젠락 류셀이라는 이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카티들이 곧 허가를 받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큐로셀도 임상이 끝나면 아마 국내 허가를 받게 될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근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놓는 단계, 또 세포가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리고 한 환자의 제품이 한 환자에 맞게 쓰이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현재 약 5억에 가까운 치료비가 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왜 이런 고가의 치료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이거는 소아 백혈병의 예인데요. 현재 잘 낫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5명 중에 1명은 재발하게 되고, 이렇게 재발한 경우는 거의 5년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티 세포 치료를 했을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82%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요. 그 중에 60% 이상이 병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60% 이상의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내에 사망하던 경우에 지금 5년 이상, 아까 에밀리에 같이 평생 살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또 국내에 약 1년에 3,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치료가 잘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40%는 재발하게 되고요. 재발한 경우는 지금 그 현재 치료로서 장기 생존하는 경우가 반이 되지 않습니다. 약 30%. 그러니까 많은 환자가 사망을 하는데 이 CAR-T 세포를 치료했을 경우에 보면 60% 정도의 환자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보면 기존에 저희가 하던 치료들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보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발한 경우에 장기 생존율은 약 30% 정도 되는데 지금 CAR-T 세포를 치료하게 되면 약 40에서 50, 한 50% 정도가 장기 생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그 약제들은 저희가 이 환자한테 이 약을 쓰겠다고 하면 이미 제조가 된 상태에서 배송 와서 치료가 되지만 이런 그 CAR-T 세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에서 병원에서 그 세포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병원이 약 치료의 재료를 공급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제조 시설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비행편으로 해서 미국까지 갔다 오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게 한 환자에서 그 채취한 세포는 한 환자에만 쓰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잘 줄어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약 5억대의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글리백의 예도 그렇고 또 이제 이런 그 CAR-T 세포 치료제도 그렇고 이제 많은 지금 그 치료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투 트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품이 사용 허가가 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험 급여가 다른 루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용 허가 요새 환자분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인터넷으로 별별 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보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 가면 이런 약이 있다라는 정보도 알고 오시죠.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상당히 빨리 그런 사용 허가를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보험은 한참 있다 따라와요. 항상. 아까 이제 의료 경제성 평가도 하겠지만 경제성 평가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예측되는 수요를 따져서 대개는 몇 년 후에 그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허가가 난 이후에 보험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보험 사용 허가가 일찍 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그 환자분 중에 국내 CAR-T 세포 치료제를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기다리다 중국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라도 CAR-T 치료를 꼭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가신 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허가가 일찍 나는 건 좋은 면인데 다만 급여가 너무 늦게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가끔 왜 우리나라 옛날 얘기 나오듯이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사님이 나타나서 그거 참 좋은 약은 있긴 한데 이러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허가가 일찍 나는 것도 좋은 문제고 따라서 그 같은 단계에서 너무 고가의 약제들은 비슷한 시기에 급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그런 고가의 약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수 교수님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치료 대안이 없는 아까 언맨 니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희귀질환, 난치암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그런 희망과 함께 이제 이 CAR-T 같은 어떤 환자별 개별 생산, 그다음에 건강보험 급여 방안 이런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이슈, 이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이영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협동과정 임상양리학 전공 주임교수와 융합과학대학원 융합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영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단님 반갑습니다. 제가 발제는 이제 하셨지만은 제 토론을 위해서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아마 슬라이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제 요청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앞에 김원석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이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미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주제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약간 주제를 확장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신약의 환자 접근성과 관련된 쟁점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빨리 한번 이렇게 전체를 개괄하는 어떤 그런 발표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릭텐버그라고 이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이제 경영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21년 이제 페이퍼인데요. 논문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여기 팽추, 가로축에 있는 게 2000년에서 2014니까 15년 동안에 허가받은 혁신적인 항암 신약이 많을수록 뭐가 줄어드냐? 75세 이전에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의 연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찍 죽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14년 한 해에만 미국의 경우에 75세 미만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었던 사람을 약 한 70만 년 정도. 그러니까 이건 72만 정도니까 한 사람씩 그러니까 70만이면 70만 명 환자가 각 1년씩 사는 거고요. 35만이면 2년씩 더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신약의 효과가 소위 말하는 삶의 기대 여망을 높여준다는, 이건 너무 이분의 얘기, 그러니까 이 논문에 실증적인 자료가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약을 허가에는 해주는데 이제 한국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도 전 세계에서 이제 가격 통제를 무척 심하게 하는 나라죠. 사실 이제 혁신적인 신약이 환자가 잘 사용할 수 없게 접근성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어떤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약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약가는 통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가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이제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19 빌리언 US 달러는 이제 1 빌리언이 1조 2천억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절약은 되는데, 딴 데서 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가 통제를 받으면은 딴 나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헤드쿼터를 다른 쪽으로 이전해 가기 때문에 투자 안 들어오고, 그 때문에 고용 이제 줄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고, 그러니까 소득이 그러니까 법인세 낼 회사가 없어지니까 이제 세수도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다 하는 것들이, 이게 베인 앤 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죠. 한국 어떤가 하면요, 신약 접근성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다음으로 다행히 제일 못한 나라는 아닌데 중국보다 약간 높지만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이 실제 가용한 신약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한국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신약 하나 허가받아서 급여가 이루어지기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걸리는 시간도 거의 뭐 3년 가깝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영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신약 접근성, 특히 혁신적 신약 접근성, 특히 혁신적 바이오 약품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실제 왜 이렇게 되냐? 아까 이제 김원석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허가는 받았는데 실제로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환자에게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약은 가용한데
그걸 낼 수가 없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급여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7년도에 이게 2007년에 허가됐는데 실제로 급여가 이루어진 거는 여기 17년, 그러니까 이 10년 정도 걸려서인 것도 있죠. 아직 안 되는 것도 부지기수고요. 이 모든 게 이제 2006년에 이제 그 선별등재 제도가 뭐 이 제도 자체는 뭐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심사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오케이 이 선별등재 제도, 그러니까 선별등재는 옛날에 허가받으면 다 급여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성을 평가받아서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양만 이제 급여를 해주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어떤 그 결과가 있었는가를 이제 그 한 논문을 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다 심평원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요,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혁신 신약은 조금밖에 안 해주고요. 주로 비혁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기존의 약보다 조금 뭐 약간 바꾼 것도 이런 거는 급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혁신 신약은 안 해주고 비혁신 쪽에 돈을 더 많이 심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심평원에 계신 분들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odds ratio, odds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더 급여를 많이 해주냐. 임상적 효용, 그러니까 저 같은 데 의사들이 볼 때는 임상적 효용이 높으면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임상적 효용이 높으면 해주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뭐였냐면은 약가가 쌓여야만 여기 있는 것처럼 무려 한 7배 정도 더 높게 급여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뭐냐? 약의 효과보다는 값이 쌓야만 정부에서 급여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심평원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자수한 겁니다. 논문 내신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이제 한국분이 내신 논문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의 약가 통제라고 하는 것은 약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곧 건강 어떤 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아까 베인 & 컴퍼니의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약을 통제해서 급여를 안 해주기 시작하면은 또는 급여를 제한적으로 해주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신약 사업이 결국은 미래의 어떤 주요 산업이 될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결국 그러한 것을 이제 격려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는 다 lose, 그러니까 결국 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성 평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 절감의 목적을 주면 안 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전시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문제는 급여 지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쟁점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뭐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아이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적절한 임계치를 갖지 못하는 게 너무 낮은 경우죠. 아이서가 사실은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는 있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제 여기에 기대서 신약 급여를 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 분담제 같은 것들을 내놓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것도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1년 더 살 때 얼마 정도 돈이 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보통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1 GDP,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으로 이제 1인 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했던 20년 전 데이터를 그대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너무 낮다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어떤 경우에는 다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아이서 자체를 매길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하는 약물이나 또는 치료 방법이 고가의 표준요법인 경우에는 신약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대여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신약의 비용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서 기준을 전혀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위험 분담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인데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으로 어떤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항암제 일부에만 사용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위험 분담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약 허가가 된 이후에 실제로 급여가 이루어지기까지 3년 가깝게 걸리는데 이렇게 계속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죠. 또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위험 분담제의 대안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적으로 선별급여 제도라고 하는 걸 이제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물론 이제 전체를 다 내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개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디컬 푸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병 고쳤는데 집은 망하는 이제 풍비박산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이랑 제가 올해인가요? 하여튼 뭐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제한할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서라고 하는 것들을 신축 적용하고 그 어떤 상한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성 평가의 대안으로서 위험 분담제가 현재처럼 이제 위중한 질환이나 또는 항암제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나라들이 일단 허가를 받으면은 일단은 선등재, 다시 말해서 먼저 보험급여를 해주고 이후에 얻어진 추가적인 경제성 평가 자료를 활용해서 시장 퇴출이나 또는 어떤 급여 중단 유무를 결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매우 약간 통제를 심하게 하는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일본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한 이후에 등재해서 급여를 해주고 이후에 얻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성 평가 자료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추가 급여 유무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뭐 최근에 빅데이터나 AI와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또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적절하게 건강보험 재정. 왜냐하면 이제 결국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제네릭 약가가 너무 높습니다. 제네릭은 사실 의약품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무임승차자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쓰게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가 일부러 해주는 건 아닌데요. 정부가 캡을 정했는데 제약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나쁜 의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도의 루폴, 빈틈을 따라서 악용 또는 오용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너무 높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를 딴 데는 엄청 엄정하게 적용하면서 실제로 경제성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근거가 튼실하지 못한 처약 이런 데 보험 급여해 주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의도로 하신 건 이해합니다만,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확대하는 거, 이건 이제 왜냐하면 결국 정해지는 곳간의 크기는 딱 미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한국이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질병에는 급여를 하고 어떤 데는 하지 않는 것인지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학계에서 할 수 있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나 또는 정부에 있는 분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건강보험에만 의존해서 이걸 할 건가? 특히 이제 지금 우리 김원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혁신 또 첨단 바이오약품, 킴리아 같은 거 미국도 50만 불이거든요. 그거 하는 거 다 본인이 낼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또 환자 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전부 아니면 전무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영기 교수님 여러 가지 상세한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 첨단 바이오약품은 기대 여명을 늘리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만 현재 접근성이 좀 제약이 있어서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뭐 경제성 평가라든지 위험 분담제, 건보 재정의 적정 배분, 뭐 기금,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장원영 한국혈액암협회 부장님이십니다. 부장님은 혈액질환과 종양으로 투병 중인 환우,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활동 중이십니다. 예, 저 장 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KBDC 한국혈액암협회에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원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협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KBDC에는 혈액질환 및 암 환우분들께서 올바른 치료를 통하여 조속히 완치되시어 사회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치료비 및 약제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올바른 질환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술 연구, 해외 교류 및 출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간행물 희망을 환우와 가족분들께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며, 온라인 림프종 한우회 다음 카페 림사랑과 국제 림프종 환자연합인 림포마 콜리전과 협력하여 림프종 한우회 권익 옹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 생존자입니다.
저 역시 투병 중일 때 협회의 지원 사업을 통해 투병에 도움을 받았으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훌륭한 분들이 토론하시는데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는 실제로 환우분들께서 어떻게 투병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리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환우분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그 목소리를 듣고자 하심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근본 포럼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 꼭꼭 숨겨두었던 투병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20대에 암에 걸렸다는 것을 처음 들었던 외래 진료실도 그랬지만 추적 관찰 중 재발의 소견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더 또렷이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확진을 받았을 때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치료 완료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들었던 재발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재발이 아니어 추가 치료를 하진 않았지만 현재 투병 중이신 재발 및 불응성 환우분들의 두려움과 고통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첫 항암 치료는 암을 진단받고 정신없는 와중에 쫓기듯 시작하지만 1차 치료 후 재발로 인하여 또다시 항암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항암 치료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치료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치료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단어는 바로 재발과 불응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고형암에 비해 혈액암은 희귀 난치성 암입니다. 이런 희귀 난치성 암에게 불응성이란 이제 쓸 수 있는 치료제가 거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의 치료로 지속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정말 믿기 어려운 꿈의 치료제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김원석 교수님의 발표에도 나왔듯 재발성 및 불응성 희귀 난치 혈액암 환우분들은 표준 치료가 실패할 경우 치료 대안이 없어 기대 여명이 매우 짧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환우분들에게 1인 맞춤형 치료제로서 한 번의 치료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인 CAR-T 치료제의 허가는 치료는 물론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도 림사랑이라는 온라인 환우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림프종 환우분들께서 3월 CAR-T 사용 허가 승인 소식에 모두 기뻐하고 완치를 꿈꾸셨지만 그 기쁨도 잠시 평범한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고가의 치료비에 또다시 좌절하고 잠시나마 가졌던 희망이 좌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처럼 치료제가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쓸 수 없는 현실을 비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환우분들의 절박함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닿았습니다. 사용 허가 이후에 CAR-T 치료제에 관련하여 게시된 청원이 5건이나 있으며 그중 한 사례는 40대 가장이자 2살 자녀를 둔 림프종 환우께서 항암 불응으로 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 본인에게 CAR-T 치료제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며 자녀를 위해 살고 싶은 애절한 마음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CAR-T 치료제를 투여받을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T세포 채집을 앞둔 며칠 전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간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왜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천사 같은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야만 했을까요? 위 사례들뿐만 아니라 저희 협회에도 많은 환우분들께서 CAR-T에 관한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 림프종 환우였기에 환우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협회에 문의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 역시 현재 환우분들께 명확한 답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치료 실패 후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치료를 하시며 힘겹게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희귀 난치성 혈액암 환우분에게 첨단 의약품은 정말이지 유일한 삶의 희망입니다. 생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는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가 경제 논리에 따라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고 일부에서는 고가 항암 신약의 급여 적용에 사회적 합의를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목숨만큼은 경제 논리에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서 예외로 봐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하늘나라로 간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너무나 크나큰 불행이지만 남겨질 가족들의 상처 또한 너무나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경우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또 다른 손실이며 남은 구성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치료제로 가족이 암에서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더 활기차게 일상으로 복귀하여 사회의 활력소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재발 및 부종성 혈액암 환우분들은 카티 치료제로 치료받고 완치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5억이라는 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티를 기다리시는 환우분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잦은 재발과 계속되는 치료에 지친 환우 및 가족분들에게는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의 환우와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저와 KBDCA가 그분들의 간절한 외침에 목소리를 더하고 힘을 보태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국회의원님과 의료진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님께 절실한 바람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서로 각자의 입장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사는 더 적극적으로 약발을 이란해 주시고 복지부와 공단에서는 예산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환우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제도권으로 도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위험을 나눠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한 번에 모든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카티 치료제를 급여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선별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또는 너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금 당장 이 약을 쓰셔야 하는 일부 소수의 환우분만이라도 제발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시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저의 발표였지만 환우분들의 바람이 잘 전달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원영 부장님 좋은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장 부장님께서는 악성 림프종 환자로 질병을 앓으셨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환우들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첨단 바이오 약품의 사용에 대한 소망 이런 환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이 행사를 주최하신 국회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듯이 작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맡아서 정말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백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를 주도해 오셨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 의원으로 우리 환우들을 비롯한 취약계층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여기서 만나 뵈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네, 말씀 한번 좀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회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이희경 교수님 학교로 가시고 이렇게 여기서 또 처음 뵈니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원석 교수님 짧게 말씀하고 또 우리 이현기 교수님, 장원영 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은 제가 국회의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분 중에 김한길 의원이 계십니다. 근데 뉴스를 많이 아시겠지만 폐암 4기인데 신약으로 지금 사실 거의 어렵다 싶은 걸 고치셔서 몇 달 전인가 같이 부부끼리 식사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이후에 우리 김한길 전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인 어떤 공적 어젠다로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는 노력을 하시고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같이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맥락은 좀 다른데 뭐 여기는 다들 전문가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국내외에서 결핵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그럴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BCG, 불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사실 결핵을 지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하는 것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뭐 수지가 잘 딱 이렇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혁신과 개발이 그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바이오 분야에서의 혁신과 연구도 그렇고 보급과 접근성도 그렇고 경제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굉장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기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그때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수가 이거 부분의 접근성을 높여가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 기금 같은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오늘 토론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에서 하나하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힘을 모으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으로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KBS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KBS 보도본부 의학 전문 기자로 의료계와 환자 간 가교 역할을 맡아서 다양한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기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의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003년도부터 말씀하신 대로 의학 관련 또 보건의료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가의 혁신적 신약이 나왔을 때 환자 접근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제 기억에 일단 유마티스 관절염 항체 치료제 문제, 그 다음에 황반변성에서도 항체 치료제, 타겟 치료제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됐었고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엔 이제 암에서 혁신적 신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암에서 혁신적 신약은 특히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200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만성 백혈병에서 이 글리백이 이제 먹는 약인데 이거에 환자들의 아주 힘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그때 싸웠었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제 기억으로는 암 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첫 번째 사례로 기억을 합니다. 앞서 교수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항암 치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제 이제 나름대로 나눠봤는데 1차 치료제는 화학 치료제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먹고 나면 이렇게 뭐 머리가 빠지는 듯한 그런 부작용이 있는 항암 치료제가 있고요. 2세대 앞서 말씀드린 항체 치료제가 또 나왔다고 볼 수 있죠. 3세대는 이제 면역 관문을 억제하는 PDL인가요? 뭐 키트루다, 옵티모 그런 면역 항암제가 출시가 됐고 최근엔 환자 개개인의 이제 면역 세포를 조작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4세대 카티 치료제까지 나왔습니다. 1세대 화학 치료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치료도 잘 안 됐고 부작용도 심했고 암 앞에서 그냥 평등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세대, 3세대가 나오면서 3세대 특히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옵티보 등의 한 5년 전이죠. 이게 이제 이것도 그 급여화가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매우 고가의 어떤 치료제였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한 번에 5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카티 치료제까지 등장하면서 이 삶과 죽음 앞에서 결코 평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가 된 상황입니다. 자, 누구나 이렇게 접근성을 좀 이렇게 높이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요. 여기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서 건강보험 지속성에는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이 진료비의 41%를 차지하고 있고요. 2050년경이 되면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서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자가 심화될 게 앞으로 뻔한데 현 정부가 옳은 방향이긴 합니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계속적으로 속도를 올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쉽지만은 그런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고가의 첨단
의약품이 줄지어 나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는 생명과 연관된 중증 치료죠. 특히 건강보험은 치료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영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건강보험 재정을 조금 더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장을 조금 줄이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치료는 반드시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체 치료가 없어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첨단 의약품이 나온 경우 신속한 급여를 통해서 환자의 목숨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사태를 막는 게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급여 등재는 빠르게 되지 않고 있고 아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평균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요. 국내에서 지금 급여를 기다리다가 숨지는 환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는 이제 보험 약값입니다. 위험분담제 앞서 말씀하신 위험분담제 도입으로 약가 협상에는 좀 숨통이 튀었습니다만 이렇게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바로 살릴 수 있는 혁신신약의 경우 더욱더 신속한 보험 등재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의 빠른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 일본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선등제 후평가 제도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요. 급격한 고령화나 재정의 고갈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너릭 약가 앞서서 이영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그 보험 등재를 할 그 제너릭 약을 신청을 받고 약값을 후려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80% 정도를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제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 약값으로 하겠냐? 그러면 등재를 시키는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서 이런 제너릭 약값을 줄이더라도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에 어떤 접근성을 더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어떤 예산들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강보험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다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재정 재원을 통해서 이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중증 질환의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재원이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가 항암제에 대한 치료 불평등 문제라든지 취약한 건보 재정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중증 질환 중심의 보험 정책, 선등제 후평가 제도 등 매우 소중한 대안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 진행 중에 혹시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보아스 재단으로 보내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양윤석 과장님. 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약제과장 양윤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토론에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위원장님, 그다음에 최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원영 부장님께서 환우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 당국자로서 잘 전달받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이제 이 의약품 내용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첨단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되게 큰 축복입니다. 과거에 이제 정말 상상 속에서나 있었던 의약품들이 나와서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으로부터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크나큰 축복이고 우리 환자분들이 크게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런 중증 질환에 대한 이런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제 그런 요구는 지속 이제 있어 왔고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계속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금 내세워서
그런 등재 속도, 그다음에 그 등재율 이런 것들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물론 이제 국민들이 기대에는 물론 이제 많이 못 미치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위험분담제 제도 도입 이후에 이런 항암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약사의 그런 재정 분담을 통해서 하나의 제도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런 평가의 어려움, 그 환자 임상의 어려움,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의한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등재가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도입해서 이런 등재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약제가 지금 거의 신약의 절반 정도가 경제성 평가 면제로 지금 등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사후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장성 강화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고가 의약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의 또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게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분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원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이제 우리 건강보험에서 이제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어떻게 지출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분명히 이제 사회적 합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회적 합의라는 게 뭐 이제 뭐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합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법령에서 이제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약제에 대한 평가와 우리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런 약제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충원 기자님께서 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건강보험의 참 이 재정에 대한 도전이 요새 이제 점점 가시화됩니다. 실무자로서 참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암 질환에 대한 고가의약품도 개발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인 인구 비율도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만성질환 약제 비중도 상당수 급격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약제비로 지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중장기적으로 당국자들이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영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동의하는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등재 속도를 좀 높이고 등재를 높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텐데요. 그래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야 했다 싶어서요. 물론 건강보험 이제 임상적 유용성보다는 비용 효과성을 좀 중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셨는데요. 네, 두 가지는 이제 건강보험 법이나 걔들 절차에 의해서 비용 효과성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자수라는 표현을 하셨던데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보험 이제 공적보험에서 이 비용 효과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등재 3년이 평균이 3년이 걸린다는 이 취지는 저는 이 통계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통계는 한 240일 정도 평균적으로 그래서 1년이 채 안 걸리는 줄은 좀 통계를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3년 통계는 어떤 의약품 분류로 이렇게 지금 통계를 내신 허가 이후에 3년 정도 등재에 걸린다는 걸 지금 통계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서에 대한 이제 뭐 문제를 좀 주셨는데요. 이미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이서를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기준값을 상당히 높여서 적용하고 있고 아까 2천만 원 언급하셨는데요.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그 수준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별급여 때문에 환자부담금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등재하는 과정에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준 확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좀 불분명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급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좀 지금 자료를 미리 확보하진 않았는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이것은 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등재 후평가 제도에서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 우리나라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단일 건강보험제도에서 일단 약이 공제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구조고 그 사용량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등제 혹평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 예,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외국 사례를 보고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작용, 특히 이제 후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환자들이 이 약을 이제 이미 접근성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을 퇴출하는 과정이 되겠는가, 그 약가 조정이 되겠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보완책 아니면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이제 고가 의약품 나오면서 여러 걱정이 있을 걸로 이제 뭐 환우분도 그렇고 밖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심리라는 약제는 심사공원에 이제 급여 신청이 돼서 이런 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당국에서 이제 고민은 이렇게 이제 한 번 치료에 이제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제약사와 재정위험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지불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다른 약자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분담의 세부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계속 좀 고민하고 있고 부족한 시간 내에 평가와 급여 정지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가 있거나 아니면 지출 효율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재정 구조로 보면 그럼 물론 이제 보험료는 가입자들의 의사분들이 반영이 돼서 뭐 이제 결정될 사안이고요. 당국에서는 지출 효율화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재평가를 계속 지금 작년에 최초로 이렇게 했고 물론 이제 사법적 분쟁으로 대학사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재판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지출화를 통해서도 계속 재원 확보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지만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양 과장님 좋은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축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혁신치료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험 약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정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이 모두 마무리 됐는데요. 오늘 귀한 행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혜영, 김민석 의원님께 어떻게 좀 소감이나 좀 한 말씀 더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간단하게 김민석 의원님 혹시 간단하게 더 네. 그럼 혹시 최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걸 어떻게 정책화시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제언들이나 이런 것들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지금 뭔가 채팅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전화로 받고 있어서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사회자분께서 그 환우분들께 올려주신 질문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제는 있었지만 질문은 정말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히려 이 질문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정도 이야기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질문을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각 질문을 드리면 좌장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보험 등재, 급여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한번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증 림프종 환자들은 치료를 기다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카트 치료제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급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좌장님 누구한테 드리면 좋을지 지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의사결정에 대한 거여서 보건복지부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질문을 세 가지 유형인데 하나하나씩 답변을 듣고 넘어갈까요? 그럼 네. 복지부에서 뭐 일단 네. 양 과장님 혹시 네. 네. 네, 아까도 잠깐 간략히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심리학 약제는 지난 3월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급여 신청을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이 진행 중이고, 그, 언제 며칠부터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당국자로서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법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 예, 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어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약제가 허가되면 선진국처럼 빠른 등재 제도를 마련하여 환자가 약을 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약이 허가를 받으면 신속히 약을 써볼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인 도입이 어려운가요?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답변들을 사실은 다 복지부와 관련된 일이어서 그 세 번째 질문은 뭔가요? 다 합해서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기 네, 질문 한 번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 통과로 해외에서 개발된 혁신 약제들이 신속 등재되는 성과가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으면 실제 환자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의해 신속 허가된 의약품은 패스트트랙으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석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복지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현기 교수님 조금 뭐 의견이라도 주실 수 있으시면 이현기 교수님 의견 듣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좀 마무리 답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처장님 감사합니다. 이영기입니다. 아까 그 복지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729일 정도이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는 2년을 약간 넘는 걸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최근에는 좀 줄었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 분담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급여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통계 수준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아마 팩트 체크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하지만 한국은 건강보험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근데 저는요, 그거는 좀 너무 공무원스러운, 네, 뭐 늘공이시니까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뭐 조금 좀 그 박스 속에서 나오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해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국내의 경우에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평원의 평가 이후에 약가를 서로 뭡니까 니고시에이션, 그러니까 서로 조정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경평이나 또는 경평 명제를 통해서 이걸 급여를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또 그 건강보험공단이나 거쳐야 되는데 이게 사실 또 만만치 않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실제로 급여를 그러니까 급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희망 고문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평과 약가 조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무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약기업이나 또 이런 쪽에서 약가 그 담당하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사실은 심평원 상대하는 것보다 보험공단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또 깎으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걸로 또 연장하고 그다음에 상담 자리 박차고 나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복지부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경제성 평가할 때 이제 그 간혹 가다 보면 흔치 않은 질환인 경우는요. 그 현재 표준 치료를 너무 옛날 치료, 뭐 30년 전 치료 이런 거랑 비교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0년 전에 나온 약들은 진짜 약가나 뭐 이현기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거로 하면 수백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제 드문 질환에서 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삼상 연구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드문 질환은 삼상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상 연구만 가지고 미국 FDA도 그 패스트 어프로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삼상 연구 자료를 만족한 이런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런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희귀한 질환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보험 기준의 그 급여의 기준을 조금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복지부에서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토론자께서 첨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기자님이나 우리 정 부장님이나 혹시 첨언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네, 정 부장님 말씀하시죠. 네, 이런 자리가 또 너무 소중한 자리고, 제가 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현기 교수님과 김원석 교수님께서 저를 비롯한 저희 환우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희귀 난치성 질환이거나 또는 이렇게 너무 고가의 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상태가 좋지 않으신 이미 표준 치료와 급여가 되는 약들을 다 쓰시고 난 이후에 정말 절실하게 그 약만 바라보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하여 제발 그 환우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잃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런 또 뭐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정말 환우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치료가 잘 되어서 그 약값 더 이상의 그런 효과를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네, 이 기자님. 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카티 치료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개발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가의 신약 또 완치까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신약들 또 생명에 관계된 그런 신약들은 고가의 혁신 시장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 시장에 맞는 급여 모형을 이번에 재정비하고 다시 개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등제 후평가 제도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위험 분담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는 등 이 등재를 좀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런 모형 또 급여 모형을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신약이 계속 나오는데 세포 치료제는 아마 카티는 당분간 5억대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외에도 그 항체에 이렇게 약물 뭐라고 ADC요. 네, 저 얘기 드리기가 좀 ADC 경우는 되게 1,000만 원대거든요. 1,500만 원대. 근데 그거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가지고 계시던 기준으로 가시면 보험 등재가 다 어려워요. 되게 지금 1,000만 원대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들 나오는 거 보면 보통 1,500만 원. ADC 지금 말씀하신 ADC 경우는 되게 미국에 처음 나올 때 가격이 1,500만 원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3주가 다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억대로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주 간단한 시기간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고가 약제를 예전 기준으로 예전에 항체가 나오면 되게 2,000불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ADC의 경우는 한 10배 정도. 그다음에 지금 이런 카티 같으면 지금 이제 억대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을 옛날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가격 이하면 보험 급여가 가능하겠다라는 기준을 한번 좀 재평가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네. 네, 이런 내용 복합해서 복지부 사정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최 의원님 더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정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7월에 그 암질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게 7월 14일에 오늘 언급된 그 킬리아라는 백혈병 관련 치료제 관련해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논의하실 때 지금 오늘 논의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도 함께 좀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급여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백혈병 환자 단체가 우리 의원실에서 많이 연락을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를 복지부에서 뭐 좀 더 토론이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도 변경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그 환자 접근성 이런 고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제도라는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제도화 가는 과정에서 그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어느 게 합리적인 방안이냐. 근데 그걸 정부 당국이 뭐 하루아침에 바로 결정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과 또 사회적 국회 뭐 이런 사회적 합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제 원론적 답변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교수님들 말씀 이제 주신 걸 다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그 신약 증제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저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3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당국에서는 되게 좀 당혹스럽고 이건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등재 과정에 기업들의 어려움을 제약사들의 어려움을 좀 이현기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 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당국과 제약사는 항상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너무 등재가 지연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가지고 최선의 지출 이런 지출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약사는 어느 정도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다. 제약사가 요구한 가격들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합리적 약가를 이제 신청해서 평가를 하고 공단과 계약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등재를 하는 과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운영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고가 가암제에 대한 기준 이제 등재 기준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경쟁성 평가는 세부적인 내용을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심평원 단위에서 지금 이제 운영되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체학제 기준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한번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토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평가의 어려운 점을 인정해서 사실 상당 부분의 약자가 지금 경쟁성 평가 면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약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면제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당국자로서는 그게 좀 이런 관리가 좀 염려스러울 정도로 약들이 지금 거의 뭐 신약들이 한 50% 정도가 면제받고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접근성 향상은 뭐 정부의 지난 계속된 그런 숙제입니다.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과거 이제 항암제 이런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끊임없이 그런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분담제랄지 경쟁성 평가 면제랄지 정부에서는 뭐 물론 아주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안고 있는 숙제고 이런 환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귀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환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못다한 답변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토론에서는 첨단 바이오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보장성 강화, 그리고 가격, 약가가 고가인 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관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환우 여러분 가족들, 발표자,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김민석 위원장님,
최혜영 의원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에서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김민석 위원장님, 최혜영 의원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이 국민께 잘 전달되고 좋은 정책으로 승화되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큰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감염병 사태가 조기 종식되어서 모두들 다시 오프라인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